비극의 주인공. 주인공? 많이 했죠. 고양이와 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TV 이육한 수다 한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형 만드는 사람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인형 만드는 사람, 인형의 제작자 대표님, 우리 이익주 선생님을 모시고 인형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익주. 뭐 이거 술로 치면 아주 잘 익은 술이 좋습니까? 아니면 유익한 술이 좋습니까?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뭔가 유익한 게 나겠죠. 근데 뭐 외모상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외모인데요. 적당히 먹습니다. 그러면 인형을 하게 된 지가 꽤 오래 되셨죠? 인형이라는 거하고 네. 인연을 맺은 건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10년이 넘으면 달인이고 그래요. 20년이 넘으면 도사가 된다고 했는데 인형계에서는 도사시네요. 해도 길이 안 보여서 네.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늘 그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주문 의뢰를 받았을 때 네. 이제 그 디자인대로 네.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고민들이죠. 주문 의뢰를 왔을 때 디자인은 그쪽에서 해줘요? 아니면 여기서 디자인하나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제가 인형을 만드는 건 네. 전국의 지자체나 네. 관공서나 네. 그다음 기업에서 다 각자의 그 마스코트나 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쓸 네. 수 있게끔 네. 이제 제작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마스코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 행사나 네. 축제 때 이제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들인 네. 거죠. 옛날에 뭐 호돌이만 인형처럼. 그런 호돌이나 예를 들어. 뭐 텔레톱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듯이. 인형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했죠. 돈을요? 네. 제가 유학을 잠시 갔었는데 유학을요? 유학 생활할 때 네. 이제 생활도 하고 네. 뭐 이제 학비도 내야 네.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절에 네. 인형과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유학을 어느 나라 쪽으로? 저는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모스크바. 그 당시에 모스크바 쪽으로 유학 가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극 연출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우리가 배울 때 교과서의 모든 선생들이 네. 다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어떤 냉전이 거의 끝날 때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넘어오고 난 그 다음 해에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집안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워낙 혼자서 잘 살아서 좀 분위기는 이제 굉장히 좀 처음 모스크바 갔을 때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좀 뭔가 음산하고 그 공산주의라는 그렇죠. 네. 그 이미지 때문에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혼자 가신 거예요? 예. 돈 많이 가져가셨어요? 돈은 적게 가져갔죠. 그러면 어떤 학비나 이런 것들을 벌어서 충당할 목적으로 가신 거네요? 맞죠. 그거하고 인형 만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뭐 워낙 뭐 생활하는 게 궁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러시아에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힘들었어요. 러시아인조차도? 러시아인들은 뭐 생활 물가들이 워낙 쌌지만 유학하는 사람들은 뭐 그 외국인이어서 학비도 더 내야 되고 공으로 보는구나. 네. 박물관을 가도 그 기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뭐 생활이 힘들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전공이 연극 연출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네.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네. 모스크바에 좋은 공연들이 많으니 네. 인형극들이 많으니 네. 한국에 한번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초대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니지멘트를 한 거죠. 네. 그 섭외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생 입장으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네. 가기 전에 네. 연극영화과 졸업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네. 문화예술회관에 네. 공연 기획자로 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섭외가 하니까 섭외를 그쪽에서도 해서 인정을 하는 거네요. 했죠.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인형극장을 만나서 인형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네. 그전에는 인형극을 하면 네. 우리 후배들도 인형극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타박을 많이 했죠. 우리 선생님이 타박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통 연극을 했던 사람들인데 네.
니들은 감히 돈 벌려고 애들 코딱지 돈 빼먹으려고 인형극 하러 돌아다닌다고 타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연극계 선배로서 그렇죠. 타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박받은 그 후배님들이 지금 보면 웃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80년 초만 하더라도 네, 문화가. 인형극 한 편을 어린이날 공연을 잘하면 네. 집을 한 채 살 돈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 했어요? 네, 워낙 뭐 애들이 볼만한 게 없으니까 뭐 그때 뭐 놀이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80년대. 네. 그러니까 인형극 한다 그러면 뭐 정말 뭐 수많은 애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봤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인형극을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야, 이 수준이라는 게 뭐 상상의 한국의 그 인형극 네. 수준하고 모스크바 수준하고. 수준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인형극이 이렇게 그 수준이 낮아도 많이 봤다면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인형극을 했던 사람들이 뭐 둘리라든지 네. 방송에 나오는 캐릭터나 네. 인형들을 모방해서 네. 이제 조그만한 그 지방의 극단들이나 네. 서울 극단들이 영세하게 그걸 조약하게 만들어서 공연을 하러 다닌 거죠. TV에서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유신도 인형극으로 하고 박재상이도 인형극하고 TV도 인형극도 그때 많이 나왔던 것 했죠. 같아요. 네, 많이 했죠. 두리두리 박사. 네, 맞아요. 그러면 모스크바의 인형극의 어떤 특징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탁 잡았던 그 특징은? 일단 스케일이 방대하고요. 네. 스케일도 방대하고 정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마치 정말 사람이 움직이듯이 네. 뭐 그건 기술적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거죠. 본 어떤 인형극 중에 탁 와닿는 거 있어요? 막 마음에 움직였던 거? 뭐 노아의 방주를 받는. 노아의 방주? 그건 뭐 성경적인 인형극인가요? 예. 근데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이제 배를 띄워서 들어갈 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짝으로 만들어서 네. 그 배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가 몇 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아니, 작은 동물서부터 큰 동물. 작은 것에서부터 사자, 호랑이, 코끼리, 뭐 기린까지 다 들어가. 한 마리씩이에요? 아니면 짝으로 쌍으로? 쌍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노아의 방주가 네. 산에 올라가서 네. 이제 배 문을 열었을 때 네. 그 모든 들어갔던 동물들이 똑같이 배를 졸졸 굶어서 네. 뼈만 남은 그 앙상한 모습으로 그 배를 쫙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케일이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그런 거? 그런 건 없죠. 배고픈데 참 동물들이 안 잡아먹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뭐 성인들을 위한 인형극도 하고 성인극을 위한 인형극은 뭐예요? 이제 뭐 좀 야한 거? 이 성인 뭐 오늘날 같으면 이제 좀 야한 얘기를 인형극으로 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공감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수준이 뭐 거의 뭐 우리 한국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우리 선생님이 꽂혔겠네요. 내가 이쪽 분야로 더 연출도 하고 또 상품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됐나요? 아, 인형극을 좀 이렇게 낮게만 보다가 네. 이 수준이 좀 없는 문화적 매체로 보다가 그때 이제 보는 인식을 좀 달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통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술이 아닌 거는 낮게 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수 인형극은 저 예술이라 할 게 못 된다. 근데 거기서 보고 와 이것도 예술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장난이 아니었죠. 그럼 모스크바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5년 정도? 네. 그럼 모스크바 말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지금 인형극은 어때요? 인형 쪽은? 뭐 일본도 대단한 인형극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인형하면 사실은 일본은 대단한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인형의 날이 있어요. 일본에? 예, 그러면 그 인형의 날에 그 자녀들을 위해 뭐 조카들을 위해서 인형을 꼭 선물하는 날이 일본은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처럼 인형을 선물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형들을 나이가 들면 장례를 해주는 장례? 예. 왜냐면 그 장례 당한 인형은 어떻게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폐기시키기 전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 뭐 그런 그런 게 다 문화도 있네.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뭐 일본의 인형 시장은 뭐 우리 한국하고는 유럽은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 뭐 체코 이런 데는 사실 마리오네트라고 줄인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거였다 마리오네트라래요? 예, 줄인형 네. 마리오네트. 옛날에 보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서 네, 네. 보면 마리오네트 나오는 인형극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죠. 움직임도 섬세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부터 공연 문화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배우셔서 한국에 어떤 사명감을 가져오셨겠네요, 약간은? 그때만 해도 인형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저는 그때만 이제 해도 연극 연출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국 나와서 네. 한국 나와서 우연히 친구가 네. 인형극을 하는 그 친구가 네. 인형을 이걸 좀 캐릭터 탈인형이죠. 네. 요즘 같으면 네. 미키마우스라든지 네. 뭐 이런 캐릭터 탈인형을 만들고 싶은데 네. 방법이 없다. 네. 한국에서는 네.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이걸 같이 좀 연구를 해보지 네.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캐릭터 탈 인형을 잘 네. 만드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다가 사업화시킨 거죠. 아, 그럼 인형을 만들려면 미싱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작은 한국은 뭐 미싱하고 옷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미 잘하네. 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인력이라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네. 탈을 깎고 스펀지 조각을 하고 네. 거기에 천을 입히고 네. 이제 눈, 코, 입을 만들면서 네. 디테일한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마스코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네. 근데 그때 텔레토비가 나타난 거죠. 텔레토비가요? 그 시대. 네. 한때 뭐 엄청났었잖아요. 텔레토비 아침에 그냥 나 그렇죠. 텔레토비가 한국 건지 알았어요. 영국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텔레토비가 캐릭터로서 가장 선풍적인 때 일으킬 때 제가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한 거예요. 마스코트 제작 사업을. 주문이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 근데 사실 저작권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 방송국에서 텔레토비 아침마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영국 쪽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줬겠네요. 그렇죠. BBC, 영국 BBC에 그 로열티를 다 주고 방송을 한 거죠. 그 시장이 엄청 크겠나요? 그럼요. 근데 뭐 주문은 엄청 들어오는데 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저작권 때문에. 그 저작권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이제 머리에 달려 있는 이 각각 그 표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바꾼다든지 네. 귀를 좀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짝퉁 텔레토비죠. 짝퉁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또 텔레토비가 캐릭터 시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활성화에 엄청 일조는 그렇죠. 했겠네요. 그 전에 물론 한국에서 뭐 캐릭터 이제 주로 인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캐릭터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텔레토비가 나오면서 굉장히 극상업주의로 이제 캐릭터 시장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뭐 피카츄 나오고 그죠. 그다음 뭐 한국에서는 뭐 뿡뿡이 나오고 뭐 그 뒤로 뽀로로 나오게 그죠. 되고 그래서 뭐 이러면서 그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아, 그래요? 뭐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갈퀴로 긁으셨겠네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사실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 많이 버는 거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캐릭터를 활성화시키고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건 사실 애니메이션이고 방송 쪽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반 인형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황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결국은 뜨는 상품을 자기가 주도해서 가져가야 돈을 버는 거네요.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네, 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 디자인을 방송 쪽에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큰 장벽이 아니 근데 그 연출가시고 연극도 했다면서 그런 쪽으로 좀 야망을 가지시지 그랬어요? 근데 또 연극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방송이나 영화 이쪽하고 약간 또 그 우리만의 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만의 그 특성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네. 고유의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집이 있는 거죠. 예술가들은 그게 있어요. 배고파도. 그렇죠. 요즘 대중가요도 예술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장벽이 이제 많이 허물어지는 허물어진 거죠. 진 건데 그 당시만 제가 79년부터 했으니까 그 생각의 틀을 깨기가 굉장히 근데 힘들어요. 모스크바 갔다 오고 이래서 이제 틀이 깨지신 거네요. 그죠? 틀이 깨진 부분도 있죠. 네. 그 연극도 하셨는데 이제 배우로서 무대도 쓰신 거죠? 많이 썼죠. 보통 쓰시면 조연을 많이 했어요? 주연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비극의 주인공 주인공? 많이 했죠. 왜 주인공을 시켰던 이유는 뭐 대학. 마스크에 아니면 연기력이에요? 아니요, 이제 그냥 느낌이 느낌이? 해서 이제 맨 처음은 이제 희극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연히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고대 그리스 연극을 하다 보면 비극 많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티고네 크레온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는 연기만 한 거예요. 대사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아우 지금 30년 무대에 안 오른 지 30년 돼서 그래? 대사를 이거 대사 해주면 아마도 TV 시청자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없어요. 기억이 안 나. 만약에 연극을 많이 했었지만 해보고 싶은 가장 역할 있단 뭐예요? 못 해본 것 중에 나는 꼭 이거는 해보고 싶었다. 저는 연기에 대한 미련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연출로 턴을 했었는데 오로지 나만의 세계를 좀 내 세상을 구축하는 작업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에는 뭐 남자 연기상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별로 뭐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 길로 쭉 나갔으면 지금 브라운관에서나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배들은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했죠. 지금은 후회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형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쪽도 공연이나 이쪽이.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저희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관객이 없으면 행사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뭐 잘 되겠죠. 뭐 각 분야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SNS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유튜브나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방법론을 찾는데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요즘? 이제 제작이나 공연, 뭐 행사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인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금 여기 인형 정선생님이 하시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소수의 인원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형 놀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현미 쌤이 한 것처럼 인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서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제 개인적인 꿈은 이런 놀이를 정선생님이 잘 보여주고 그 놀이를 아이들이 집에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피드백으로 또 이걸 받아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또 유튜브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실생활에서 활성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아마도 TV에서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선생님만의 노하우, 우리 정영민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선생님 어쨌든 통해서 이 분야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자질이나 뭐 이런 게 훌륭하신가요? 근성이 대단하죠. 근성이?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거의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 아마도 TV가 영광이네요. 그죠? 그렇죠. 찾기 힘들어. 그럼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이제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테마를 좀 축소시켜서 또 다른 세계의 다양한 인형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형이 갖는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작게 테마를 축소해서 얘기를 나눌 거리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시간을 만들어 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뭐 앞으로 모든 분야가 바뀌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인형도 그렇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가겠죠. 인형이 이제 AI와 접목돼서 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 로봇 세계로 이제 다 넘어가겠죠. 중간에 이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전자 쪽이나 기계공학 쪽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캐릭터도 로봇화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도 앞으로 인형 안에 또 칩을 넣어서 인형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 시장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인형들이 또 공연도 하고. 그렇죠. 수동적인 인형보다는 그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훨씬 재미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팬 문화, 네. 애견 이 시장에 네. 우리 그 인형이 많이 뺏겼다라는 네. 생각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인형보다는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는 걸 훨씬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분산되는 네. 문화가 이제 많이 분산되어지는데 결국은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인형이 들어온다면 그 시장이 또 인형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같이 같이 공동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분야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편성되어 가겠죠. 그러면 또 팩 문화가 발전됐다면 그쪽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린 애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만 이제는 개와 고양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들이 만들어지겠죠. 지금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은 참 재밌어요, 그죠?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양이와 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누가 걔한테 수술비로 100만 원을 보낸 세상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시장이 정말 오고 있네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아마드 TV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이 분야를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분야는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큰 분야인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활기차게 거리에서도 나가고 극장에서도 만나고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결돼서 내년부터는 전 분야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